1. 들어가며 실천이성 비판의 서문의 절반 이상은 순수이성 비판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칸트의 확신에 찬 답변들, 그리고 순수이성 비판과 정초에서 양립 불가능한 요소를 발견한 독자들의 반박을 다룬다. 실천이성 비판은 정초의 학설을 얼마간 되풀이하고 정교화하는 작업이므로 칸트는 이 저작과 정초의 학설이 순수이성 비판의 학설과 양립할 뿐 아니라 첫 번째 비판서의 발견들을 추가적으로 지지함을 밝히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두 저작이 양립하고 서로 지지한다는 점은 실천이성 비판의 본론을 통해서만 완전히 입증될 수 있겠지만 서문에는 앞선 비판서의 주된 결론들을 숙지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진술들도 등장한다. 이 책을 쓰면서 칸트는 확실히 독자들이 순수이성 비판의 학설에 친숙할 것을 전제했다. 그에 따르면 순수 사변이성의 개념들과 원칙들은 이제 다시 이 저작에서 검사된다. 오직 이런 식으로만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 즉 이성 개념의 이론적 사용과 실천적 사용이 비교되고 연결되며 그 결과 실천이성 비판의 새로운 길이 이전과 명백히 구분될 수 있다. 이 장에서 나는 다만 실천이성 비판의 서문의 이해를 돕기에 충분한 정도로 첫 번째 비판서의 논증과 결론을 요약한다. 그러나 이 주제의 뒷부분에서는 실천이성 비판의 특정 부분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 첫 비판서의 특정 부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대체로 순수이성 비판에 익숙한 독자는 이 장 전체를 정독할 필요는 없으며 서문이 더 직접적으로 다루어지는 제6절부터 읽기를 권한다. 2. 순수이성 비판의 문제. 순수이성 비판은 나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체계적으로 답하려는 집요한 시도이다. 그 대답은 수학과 자연과학의 진리들은 인식할 수 있지만 전통적 사변 형이상학의 대상들은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답은 인식의 전제들을 검사함으로써 획득되었다. 우리로 하여금 수학과 과학에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형이상학적 대상들이 인식을 추정하는 데까지 확장되지 않음이 이 검사를 통해 발견되었다. 이 근거는 인식 대상들이 우리 감성, 곧 칸트의 용어법에 따르면 직관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인식, 그리고 인식으로 추정되는 것은 세 종류의 판단 중 하나로 표현된다. 1. 모든 붉은 대상은 채색되어 있다. 또는 모든 물체는 공간 중에 펼쳐져 있다. 와 같은 판단은 분석적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그 스스로가 주어 개념의 분석에 의해 발견되므로 분석적이다. 이러한 판단은 확실하며 우리의 인식을 구성하고 분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분석 판단은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지 않는다. 그러한 판단은 우리가 주어 개념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미 알고 있는 것 이상을 알려주지 않는다. 게다가 그 판단이 언급하는 주어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의 현존 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삼각형은 세 각을 지닌다는 절대적으로 참이며
세상에 어떠한 생각형도 현존한 적 없다 해도 마찬가지로 참일 것이다. 신은 완전한 존재자이다도 그러한 판단이며 신 개념은 그 수로 중 하나로서 완전성 개념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가 신의 현존 여부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2. 수로가 주어 개념 속에 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판단은 종합적이다. 따라서 이 소년은 어리다나 모든 인간은 200살보다 적은 나이이다는 종합 판단이다. 이 판단들이 옳은지 그른지 여부는 경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경험에 근거하며 그것들이 참이라면 경험과 관계하는 것이다. 하지만 설령 참이라 해도 그러한 판단이 필연적으로 참은 아니다. 저 소녀가 보이는 것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도 어쩌면 인간 수명이 200년이 넘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도 꽤 있을 법하다. 오직 경험적 사실에 비추어서만 판단될 수 있는 진리를 지닌 이러한 종합 판단은 선험적 분석 판단과 구별해 후험적이라 불린다. 3. 그런데 칸트는 종합 판단들 가운데에는 필연적으로 참이며 따라서 관찰과 경험으로부터의 귀납에 근거하지도 않고 거기에 포함된 개념들의 한갓 논리적 분석에 근거하지도 않는 어떤 판단들이 있다고 여겼다. 이것들이 선험적 종합 판단이다. 그는 수학의 정리들과 같은 수학적 판단들과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와 같은 순수 자연과학의 원칙들이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칸트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휴문 수학적 판단들이 선험적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분석적이라고 간주했고 인과 열과 같은 자연과학적 원칙들은 분석적이지 않으므로 후험적이라고 믿었다. 인과 열을 귀납 위에 세워진 따라서 후험적인 한갓 관습이나 습관의 산물로 간주한 입장의 기결은 형이상학에서와 마찬가지로 과학에서의 회의주의이다. 칸트는 말하기를 휴문 다만 수학적 인식의 선험성을 존속시킴으로써 보편적 회의주의에서 벗어났지만 사실 그는 수학적 인식이 분석적이라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처음 두 종류의 판단의 가능성을 설명하기는 매우 쉽다. 그러나 이전의 철학자들은 세 번째 종류의 판단이 존재한다고 인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칸트가 볼 때 이 판단은 후험적 종합 판단들에서도 필수 불가결하다. 왜냐하면 태양이 돌을 달군다처럼 경험에 기초한 어떤 판단은 한 사건과 그 사건을 귀결시키는 원인인 다른 사건 사이의 연결에 관한 선험적 종합 판단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이성 비판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선험적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 3.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저 물음에 대한 답변은 철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목에서 생생히 서술된다. 순수이성 비판 재판 서문의 한 유명한 구절에서 칸트는 자신의 새로운 인식론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 체계에 견준다.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모든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가정 때문에 행성들의 분명한 운동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비슷하게 칸트 이전의 철학에서는 인식을 대상에 대한 수동적인 일치로 가정함으로써 대상의 선험적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가의 설명이 불가능했다. 전체가 관찰자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가정하에서 전체의 운동이 잘 설명되지 못하자 코페르니쿠스는 관찰자를 회전하게 하고 반대로 별들을 정지시킨다면 더 잘 설명되지 않을까라는 가설 아래 실험했다. 칸트도 이와 비슷한 일을 했다. 만일 대상들의 현상적 특징들, 곧 그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는 조건들에 의해 설명된다면 그것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관찰자의 기능에 의존하게 되므로 이러한 특징들의 인식이 어떻게 선험적일 수 있는지가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 물론 대상들의 현상적 특징과 실제적 특징의 뚜렷한 구별이 필수적이다. 이는 마치 코페르니쿠스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거부함으로써 실제 행성운동과 눈에 보이는 행성운동을 뚜렷이 구별해야 했던 것과 같다. 설령 사물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 해도 우리에게 드러나는 인식 대상들은 인식하는 마음의 구조와 종합활동에 상응해야 한다. 현상계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인식 능력은 감성과 지성이다. 감성은 주어져 있는 것들을 수용하는 능력으로서 우리의 개념 형성을 위한 지각 내용을 제공하며 이로써 우리의 개념들은 실제 대상들과 관계한다. 지성은 이 개념들을 대상들에 대한 종합 판단과 연결한다. 모든 대상이 따라야만 하는 주어져 있음의 선험적 형식은 시간과 공간이다. 그러므로 인식 가능한 모든 대상은 시공간적인 것이어야 한다. 개념들을 대상들의 판단과 정합하는 선험적 규칙은 지성의 12범주이며 이는 형식 논리학의 판단 형식에서 비롯된다. 직관 형식과 범주는 그것들이 단지 우리 경험의 형식일 뿐이고 형이상학적 실제 또는 사물 자체의 형식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주관적이라 불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개인적이거나 이러저러한 마음의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특색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한 하나의 시공간 하에 공개된 대상들의 인식을 세우는 주어져 있는 것들의 수용 능력에서 도출된 경험상의 품행 규칙이라는 의미에서 객관적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인식을 특징짓고 인식을 한갓 공상이나 착오와 구별하는 종류의 객관성의 토대인 바, 말하자면 이는 인식하는 마음들이 모두 다를 모범을 만들어내고 공통의 대상들을 바라보는 상이한 관찰자들 간의 일치를 근거짓는 보편성과 필연성으로서의 객관성의 토대이다. 감성 곧 직관과 지성 곧 개념은 인식을 위해 필수적이다.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고 지독히 어지러운 혼란에 불과하다.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핏기 없는 범주들이 초현실적인 무용극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상계만을 인식할 수 있다. 사물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직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직관은 인식을 위해 필수적인데 우리는 오직 시간과 공간상의 것들만 직관하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은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있는 글자 그대로 형이상학적 대상에는 도달할 수 없다. 따라서 자연이 객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 말하자면 직관의 선언적 형식은 이른바 형이상학적 대상에 결여된 것이며, 이러한 결여가 형이상학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휴문 정당하게 형이상학을 부정했지만 잘못된 근거에 의존했다. 그가 형이상학을 부정하도록 이끈 근거들은 과학에서의 필연적 판단들 또한 부정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칸트는 선언적 직관 형식의 학설을 통해 휴무의 회의주의로부터 학문적 인식을 구하고 동시에 전통 형이상학을 파괴했다. 비록 우리의 인식 대상이 사물 자체는 아니라 해도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실제적 인식이지 주관적 대체물이 아니다. 우리가 직관을 통해 인식하는 현상과 우리가 범주들의 인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형성하는 현상의 개념은 마음이 날조해낸 한갓 표상이 아니다. 그것은 법칙들 아래 있는 현상들의 체계에 속하며, 이는 우리가 자연이란 낱말로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다. 경험의 이러한 체계와는 과학자가 자연에 대해 말할 때 떠올리는 것과 동일하다.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과 다른 내 머릿속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무 토막이고 돌멩이며 밀랍이자 양배추이며 왕, 별, 원자, 그리고 우리가 더 큰 망원경을 갖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성운이다. 칸트가 종종 말하던 자연 형이상학은 자연에 따라 우리의 인식에 포함된 모든 선언적 원리의 체계적 전개이자 해설이지, 자연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일과 무관하다. 4.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이성. 인식을 위해서는 감성과 지성 외에 이성도 요구된다. 이성은 모든 그러므로에 대한 왜를 제공하는 체계적 사유의 능력이다. 이성적 추리 과정에서 우리는 부분의 인식으로부터 전체의 인식으로 나아간다. 자연은 시공간 내의 현상들의 계열들을 포함한다. 이 계열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모든 현상은 그 전후는 물론이고 동시 상황에서도 다른 현상들과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다 함께 현상의 시공간적 상태와 그것의 경험적 성격을 규정한다. 모든 원인은 동시에 결과이며 모든 법칙은 더 일반적인 법칙의 특수 사례인 듯 보인다. 우리 경험의 이러한 양상이 바로 이성이 탐구해야 할 과제이다. 과학을 위해 복무하는 이론 이성은 우리의 인식을 논리적으로 엄밀한 체계 속에서 조직화하려 시도한다. 그리고 그 체계는 현상들의 간결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가장 성공적인 학문 이론은 최소한의 가설을 가지고 최대한의 사실들을 설명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연과학에는 언제나 가설들이 존재한다. 근본 명제들은 단지 우리가 그것들을 아직 설명해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만 근본적이다. 우리가 자연에 관해 품고 있는 물음에 대한 어떠한 궁극적 답변도 자연 안에서 발견될 수 없다. 학문은 단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때를 놓칠 뿐이다. 사물들은 이렇게 존재한다. 어쩌면 다르게 존재할 수도 있을 테지만 그 경우에 나는 왜 그러한지 설명할 수 없다.
궁극적 답변에 도달하려는 열망이 만족되려면 우리의 모든 자연인식을 넘어가야 한다고 철학자들은 늘 생각해왔다. 사변 형이상학자는 바로 이 작업을 시도한다. 이론적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론 이성이 사변 이성이 되어야 하고 형이상학에서 답을 구하려면 물리학을 떠나야 한다. 형이상학은 사변 이성의 사물로서 사물 자체에 대한 추정상의 인식에 존립하며 이로써 사물들이 그렇게 현상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현상들 너머로 이행함으로써 사변 이성은 인식을 경험 세계에 묶어두는 밧줄을 자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변 이성 또한 하나의 사유활동이므로 여전히 생각의 범주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물은 지각을 통한 사물들과의 접촉이 없는 공허한 생각이다. 이것은 인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범주는 오직 감성적 표상을 통해서만 대상에 명확히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주는 우리가 초감성적 대상을 생각할 수 있게 하지만 그 대상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상들을 생각하는 일이 쓸데없는 공상은 아니다. 범주들 자체 그리고 체계적 통일의 열망은 만물을 설명할 수 있을 궁극적 원리들의 탐색을 시도하고 그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어떤 대상 개념들이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규정한다. 영혼, 신, 세계 전체와 같은 이념들로 우리가 경험하는 사물들을 설명하는 일은 본래 허락되지 않지만 만일 우리가 경험 내에서 기능하는 원리들을 초감성적 영역에서까지 추구한다면 그것은 불가피하다. 경험에 닻을 내리고 있지 않은 범주들은 이성의 이념들이 된다. 이성들은 감관에 주어진 어떠한 대상과도 대응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쓸데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전체가 질서정연하게 추구되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만일 범주들이 감관의 대상들에 관계하듯이 이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들과 관계한다고 잘못 생각하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가상들이 생겨날 것인데 이를 폭로하는 것이 비판의 의무이다. 따라서 순수이성 비판은 우리가 학적 인식의 범위를 넘어선 대상들을 인식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전통 형이상학의 월권에 대한 소극적 비판과 거부이다. 사변 형이상학은 인식의 적법한 분과가 아니다. 가능한 형이상학은 오직 내재적 형이상학, 즉 경험의 선험적 원리들과 기제적 이념들의 체계적 해설 뿐이다. 5. 제3이율배반. 칸트는 자신이 인식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고 여겼던 것들 중 하나, 즉 감성적 소요의 결핍을 밝힘으로써 초감성적 세계의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한 논증은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가 될 것이며 감성이 단지 인식의 가장 낮은 형식일 뿐 모든 인식의 필연적 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어떠한 합리론자도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칸트는 신의 현존 혹은 영혼의 현존 및 불멸성을 입증하려고 고안된 모든 논증에 포함된 오류들을 폭로함으로써 그러한 인식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직접 증명하려고 시도했다. 더 극적인 것은 그가 모든 선험적 종합 판단에 대해 동등하게 타당하고 필연적인 논증이
그 논증의 모순을 증명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사변 이성의 이을배반을 폭로하려 시도했다는 점이다. 칸트는 이을배반을 순수 이성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다행스러운 탈선이라 불렀다. 우리는 곧 그 까닭을 알게 될 것이다. 이을배반은 각기 타당한 것으로 증명되는 한 쌍의 모순되는 판단으로서 둘 다 이성의 피할 수 없는 관심을 표현한다. 순수 이성 비판에는 네 개의 이을배반이 존재한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와 자연인과성의 제3이을배반만을 다룰 것이다. 이을배반은 이론 이성을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엄격히 제한한다. 이로써 학적인 결과들에서 벗어난 모든 사변적 비상은 물론이고 감관의 한계를 넘어선 사변들의 학적 가설을 적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무화한다. 그러나 그 해결에서는 이성의 전혀 다른 사용이 허락된다. 이을배반의 발생과 해결은 이성의 적용 범위와 권한이 인식에만 배타적으로 제약되지 않음을 부각한다. 이는 제3이율배반에서 매우 명확하다. 그것은 인과성 관념의 상징에서 비롯된다. 모든 것이 각기 원인을 가져야 한다면 모든 인과성은 자연법칙의 시간적 조건 아래 존립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원인을 갖는다면 자연법칙의 시간적 조건 아래에서 생겨난 사건의 외부에 그 원인이 있어야 한다. 두 명제는 우리가 인과율에 절대적 타당성을 부여하려면 모두 불가결한 것이다. 하지만 보이는 대로라면 이것들은 둘 다 참일 수 없다. 그 해결은 다음과 같다. 자연법칙 아래에 보석되지 않은 원인들의 실제성을 확언하는 정립명제와 모든 원인성은 그것이 현재 인식된 것이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든 간에 그리고 자연법칙 아래에 존재한다고 확언하는 반정립명제는 그 각각의 적용 범위가 구별된다면 모두 참일 수 있을 것이다. 각 명제의 적용 영역은 그 명제를 뒷받침하는 논증의 본성에 따라 정의되며 둘 중 어떤 것도 각각의 증거들이 미치는 영역을 벗어나 타당하게 사용될 수 없다. 정립명제의 증거는 모든 개별 현상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요구하는 이성의 관심을 나타낸다. 충분 근거는 현상계 내에서 발견될 수 없다. 모든 현상적 원인은 그 자체로 선행 원인의 결과이고 따라서 그것 하나로는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현상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반정립명제의 증거는 시공간 내의 사건 계열이 전 부분의 자연원인성의 법칙을 적용하려는 지성의 요구를 나타낸다. 그 논증에 따르면 현상계 내에서의 자유로운 원인의 가정은 우리의 자연 개념이 요구하는 법칙의 지배를 와해시킬 것이다. 하지만 반대 논증에 따르면 우리가 자유로운 원인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제1원인 또한 가정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가 인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진보를 이루든 간에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완벽한 인과적 설명을 제출할 수 없다. 제3이율배반은 정립명제가 지성계와 현상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고 반정립명제는 현상들의 관계에 제한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해소된다. 양편의 증명을 통해 두 세계는 이렇게 서로 분리되고 구별되지만 양립 가능한 적용이 승인된다.
그 해결은 현상계와 지성계의 구별에 의해 획득된다. 이 이원론은 칸트의 윤리학 이론의 필연적 전제이자 그의 사변적 형이상학 비판의 주된 결론이다. 이 이원론에 의해 학적 인식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제약된다. 하나의 경계는 학적 인식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지점에 설정되고, 이에 따라 자연법칙이 인과성의 유일한 정식이 아니라는 주장의 가능성이 생겨난다. 다른 한편 학문의 범위 너머에 이성의 또 다른 사용이 있을 수 있다. 칸트는 따라서라는 신앙에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인식을 지향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만일 칸트가 인간적 소망과 무별주의에 의거하지 않고 굳건한 인식론적 근거들을 따라 인식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도전받았을 영역은 과학이 아니라 도덕성이었을 것이다. 6. 자유에 대한 미정적 판단에서 확정적 판단으로의 이행. 주목할 것은 제3이율배반의 해결이 단지 고유한 법칙을 가진 다른 종류의 인과성의 가능성만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순수 이성 비판에는 자유가 인과성의 한 양태로서 실제적이라는 주장이나 이러한 인과성을 위한 선험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입증하려는 어떤 시도도 없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인과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원인들의 완벽한 체계를 세우려는 이론 이성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이론 이성은 그 자신의 완성을 위해 그러한 개념을 필요로 한다 해도 그것을 확립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개념이 없다면 이론 이성 자신의 존재가 위험에 처하고 이 결핍은 이성을 회의주의의 심연으로 밀어넣을지도 모른다. 자연인과성의 원리가 자연과학을 지도하듯이 오직 이 개념만이 경험의 어떤 영역을 지도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그 개념은 확립될 수 있다. 따라서 분석을 통해 선험적 종합 판단의 필연성을 입증해주는 어떤 경험의 영역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자유로운 원인들이 실제로 현존한다는 것이 확언될 때에만 가능하다. 정초와 실천 이성 비판은 도덕법칙이 무조건적 필연성을 담지함을 보여준다. 도덕법칙은 하나의 실천적인 선험적 종합명제이다. 이 두 저작에서 그것의 가능성이 입증된다. 그것은 오직 의지가 자유로운 원인일 때에만 가능하다. 자유의 이념은 도덕법칙을 통해 계시되기 때문에 자유는 실제로 존재한다. 도덕법칙은 자유의 인식 근거요, 자유는 도덕법칙의 존재 근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우리가 자유에 대한 어떠한 인식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범주, 즉 인과성의 범주는 초감성적 대상, 이를테면 본체로서의 우리 자신에게 적용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연법칙 아래의 현상들로 인식한다.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과 우리가 인식하는 것 사이의 모순은 제3이율배반의 해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소된다. 우리는 우리의 실체와 우리 현상적 외관을 구별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금지되었던 어떤 인식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로써 우리가 실천 이성의 의미를 적합하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모순에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순수 이성 비판의 변증론에서 칸트는 두 가지 이념, 즉 불멸성을 특징으로 하는 실체로서의 영혼의 이념과 완전한 존재자로서의 신의 이념을 고찰한다. 그는 각각의 논거들을 논박한다. 하지만 영혼이 불면하지 않는다거나 신이 현존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건 아니다. 그는 오직 각각에 대한 이론적 증명이 불가능함을 증명한다. 두 이념은 모두 이론의 완성을 추구하도록 지도하는 귀재적 역할을 맡은 사유의 필연적 대상이다. 하지만 인식 대상은 아니다. 실천 이성 비판은 영혼이 불멸할지도 모른다, 나 신이 현존할지도 모른다 같은 순수 이성 비판의 미정적 판단들을 확정적 판단들로 전환시킨다. 그것들은 사변 이성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한갓 이념들이었지만 이제 자유개념과 연결되고 자유개념과 더불어 그리고 자유개념에 따라 존립하고 객관적 실제성을 얻는다. 이는 그 이념들이 만일 법칙이 헛되고 가상적이지 않다면 반드시 가능해야 하는 필연적 대상, 곧 최고선의 조건들이라는 것이 증명됨으로써 일어난다. 그러나 이 확정적 판단들 중 어느 것도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범주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인식을 표현하거나 확장하지 않는다. 그 이념들은 실천적 이성신앙의 요청인 바 그것들 없이 도덕적 경험이 온전히 이해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필연적이다. 그 이념들은 믿으려는 주관적 의지나 정서적 요구와 관계된 어떤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이성적이되 인식의 대상은 아니다.